25년도에 몇 건 정도 그럼 파신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에 네. 8개를 낙찰을 받았고요. 네, 6개를 팔았죠. 저는 이제 노후된 빌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요. 네. 아파트를 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들어가요. 저는 이자력을 쓰는 게 아니고 이 6천만 원 가지고 노후된 빌라를 2개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금은 아파트 하나 파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수익이 크니까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하고 싶다 그러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내 거에 습득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혀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요즘 같은 시대 재테크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굴리고 벌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 만나 그들의 실전 투자 스토리와 노하우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재테크 고수 초대석의 부동산 전문가 전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라 노후된 빌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노후된 빌라로 수억 원을 벌고 있는 실전 빌라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들께 찐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재테크 고수 원성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노후된 빌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원성환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또 고수니까 고수 인증을 한번 해야겠죠. 그럼요. 네. 25년도에 몇 건 정도 그럼 파신 거예요? 제가 이번 연도에 네. 8개를 낙찰을 받았고요. 네, 6개를 팔았죠. 와, 진짜 많이 팔았네요. 그럼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했을 때 6개 팔고 나머지 2개도? 네, 지금 이제 세팅해서 네. 이제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개 팔았을 때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1억 2,500이요. 그럼 한 건당 거의 한 2천 정도? 평균 저 같은 경우는 한 건에 네. 2천에서 3천 정도를 잡고 입찰가를 쓰죠. 그러면은 하나 팔면 한 2, 3천 정도 남는다. 네, 그렇죠. 와, 요즘에는 아파트 경매하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네. 저는 이제 노후된 빌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경매는 보통 하나 처리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수준으로 요즘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요즘에는 네. 지금 분위기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네네. 입찰가가 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추세입니다. 그럼 빌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두세 배 정도 많은 수익이 남는다. 투자금이 작고 네. 이익금은 크고 네. 수익률이 평균 60에서 잘 나오면 100%도 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와, 대표님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올해 8개를 사가지고 6개를 판 거니까 그 사는 거와 파는 거에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사는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매보다는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요. 네. 법원에서 이런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뭐 배, 땅, 배? 자동차, 오. 요트 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저도 법원 가서 그냥 막 사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법원에 이제 경매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야지만 네. 시세보다 한 20, 30% 정도는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매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쉽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백화점에서 옷을 산다 그랬을 때는 정가를 정확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세일 안 하죠. 아울렛에서 사시면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살 수 있잖아요. 옷을. 맞아요, 맞아요. 경매는 아울렛에서 옷을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편해요. 30%에서 40% 저가 네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아. 이게 경매거든요. 경매의 정의? 경매가 뭐예요? 경매라는 거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이제 이자를 못 갚으면 이 이자를 못 갚은 것 때문에 이제 경매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물건이 이제 80% 정도가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엄청 많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다 대출을 받고 요즘은 사니까. 그럼요. 근데 자금이 꼬이거나 어려워지면은 그래서 경매로 나오는 거군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게 제일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자를 못 갚으면 3개월, 6개월 정도 미납을 하게 되면 바로 경매를 진행을 시키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경매입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와. 근데 경매는 제 이제 두려워하는 게 명도거든요. 명도가 뭐예요? 명도라는 거는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순히 나가나요? 이제 안 나가죠. 음. 이 두려움 때문에 네. 경매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이 제일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경매라는 게 우리가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명도에 대한 리스크, 네. 안 팔린다는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두려워들 하죠. 그럼 사람들의 그냥 심리적 이 두려움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네요. 그럼 대표님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혹은 있었는지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낙찰을 받아놨는데 네. 이제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두려움이 제일 컸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막상 현장에 가서 그 소유자분을 만나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 많아요. 어차피 이 집이 넘어갈 걸 알고 있고 짐을 미리 싸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다 해놨다 그러죠. 편하게 얘기해서 그분의 입장을 배려를 하면서 명도를 하면 네. 그게 힘들지 않고 편하게 명도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님만의 이 명도의 노하우 아니면 절차가 있나요? 저만의 절차는 제가 좀 명도를 할 때 중요시 생각하는 게 그 살고 있는 사람이나 소유자분의 스토리를 일단 파악을 하고요.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차피 제가 집을 가져오긴 할 거지만 그분의 이제 입장을 대보고 이렇게 하면 그분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명도를 진행을 하죠. 그럼 보통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길어도 한 달 안에는 거의 명도를 다 했던 편이긴 해요. 그러면 처음에 가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처음에 만나보면 전 계속 듣기만 해요. 언제 나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먼저 이제 그분의 사항을 먼저 듣고 마지막에 제가 해드릴 쓴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주거든요. 보기를 드리는 거죠. 그 보기에 맞게서 진행만 하면 돼요. 저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쭉 들어보고 나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처럼 원활하게 대화가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또 그러지 않는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법원의 힘을 조금 빌려서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얼마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법원이 나와서 대신 해결해 줍니다. 법원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경매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그분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법원의 힘을 빌려가지고 조금 지불을 하고 법원이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협상의 달인인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 명도비라는 걸 줘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주는 건 아닌데 이게 갈래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의상 빠른 이사를 원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사비 안 주고도 명도가 가능해요. 또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두려움이 있으시면 네. 없는 걸 하시고 조금 내공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명도가 필요한 물건을 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이거를 해보시면 딱 틀이 잡히거든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이 틀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경매라는 걸 통해서 수익화까지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이제 잔금 납부를 해야겠죠. 네. 잔금 납부하고 하고 3개월 안에 거의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경매로 물건을 사서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내보내고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내놓고 네. 잔금 받을 때까지 딱 평균 3개월입니다. 그러면은 한 건당 아까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남는데 3개월이 걸린다. 네, 평균 2천이고요. 뭐 많이 남으면 3천 남을 때도 있고 또 집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후반 남을 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천에서 3천 정도 남더라고요. 여기서 3개월 안에 이제 보통 매각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노하우가 있나요? 대표님만의? 저만의 노하우는 이제 부동산에 내놓을 때 이 동네의 특성을 이제 맞춰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가 필요 없이 집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네. 동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동네는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못 판다. 네. 어느 동네는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판매가 된다. 이런 전략을 세워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나요? 그거는 꾸준히 이제 임장을 다녀서 임장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여러 군데 가서 이 동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팔 수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익의 구조는 경매로 노후된 빌라를 싸게 사가지고 이제 거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이 방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맨 네. 처음에 저도 이제 누구나 좋아하는 아파트를 고집을 했죠. 아파트는 빨리 팔린다, 가격 상승이 꾸준히 된다 이러는데, 이게 아파트는 낙찰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낙찰 금액을 쓰면 제가 생각했던 이익금이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매번 폐차를 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들이 좀 꺼려하는 노후된 빌라로 이제 방향을 틀은 거죠. 그럼 대표님이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중에 낙찰가 제일 작은 게 얼마였어요? 3,480. 와, 3천만 원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초가집 아니에요? 아, 초가집은 아니고 나름 빌라긴 빌라예요. 3천만 원짜리가 어디 있지? 빌라하고 네. 제 투자금이 1,500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1,500 들어갔어요? 그게 인테리어 포함해서 1,500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6천만 원에 매도를 시켰죠. 그럼 얼마 남은 거예요, 이거? 이거 저 1,900 남았어요. 1,500 넣어 투자해가지고 1,900을 남긴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전략을 조금 네. 다르게 세워가지고 이제 투자금이 워낙 작게 들어갔기 때문에 1년을 월세를 받고 그리고 바로 매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살 때마다 조금 어떻게 갈 건지 전략을 조금 세워서 낙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했을 때 1년 월세 받고 매도시키겠다는 전략을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물건 1년 정도 보고 샀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이게 재개발 예정지 후보에 이제 등록돼 있는 곳이라서 1년 정도 보유하고 팔면 네. 이익금이 더 커지겠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1년에 월세를 맞췄던 거죠. 그럼 진행 그 과정에 따라서 가격이 결국 올라갈 테니까 네, 그거를 그렇죠. 좀 보고 이제 1년 정도를 월세 받다가 매각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지마다 전략을 조금씩 짜면서 매매를 잡아야지 뭐 무조건 단기로 판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가 상승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보유해서 팔 건지 아니면 바로 팔 건지 이런 전략을 쓰고 매물을 이제 낙찰을 받는 거죠. 오래되면은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좀 낮은 데는 빨리 팔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는 얼마까지 보유할 건지를 좀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물건 또 파는 데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건 없었어요? 워낙 오래된 거니까 어떻게 팔았는지가 궁금한데. 이거는 저가 당근 마켓이라고 하죠. 당근이요? 네. 제가 아는 그 중고 파는 그 당근인가요? 네, 이거는 저 당근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시켰고요. 네네. 요즘에는 당근으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요즘 기사도 막 나온 거 네. 보니까 당근이 엄청 이 부동산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던데. 근데 이게 당근을 제가 지금까지 3개로 당근을 판매를 했거든요. 오. 파는데도 약간 전략이 필요해요. 네. 이거 얘기해줘도 되는 건가요? 여기서만 특별히? 네, 아이, 알겠죠. 좋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쓰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 사장님한테 매물을 내놓으면서 촬영을 할 때 그 사진은 저도 같이 받는 거예요.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 사진을 이용해서 네. 매물을 올리면 진짜 신축 빌라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주는군요. 때깔이 다르니까. 네, 때깔이 카메라 화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아. 전략을 좀 많이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네.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이런 거를 상세하게 적어줘요. 저는. 그럼 GPT한테 정리해줘 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올리는 거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보충해야 될 거는 저희가 추가로 보충을 해주고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포인트 하나하나로 이게 팔리냐 안 팔리냐가 결정될 수 있겠네요. 제일 큰 거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진을 봤을 때 이거를 확 당겨와야 하기 때문에 네네. 사진을 제일 이쁘게 찍고 올리는 게 제일 크죠. 빌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새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는데 이 노후된 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후된 빌라, 연식이 좀 오래되고 이런 빌라는 집값이 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투자금으로 이게 가능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한 거거든요. 네네. 투자금이 작고 이익은 크고.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들어가요. 저는 이자력을 쓰는 게 아니고 이 6천만 원 가지고 노후된 빌라를 2개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금은 아파트 하나 파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수익이 크니까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빌라 2개 팔아서 4천 벌고 아파트는 하나 팔아서 2천 정도 네. 벌고. 그럼 거의 2배 정도 더 버는 네, 거네요. 그렇죠. 시간은 비슷하고. 시간은 비슷하고. 그죠. 근데 대표님이 그래도 이제 돈을 좀 버셨을 것 같은데 계속 빌라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아파트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 할 바에 빌라를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빌라가 그만큼 매력적인 거네요. 빌라의 매력적은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든 아파트는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아파트를 갈 수는 없어요.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빌라는 이제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빌라의 수요는 꾸준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수요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빌라를 선택을 한 거죠. 대표님, 그럼 대표님만의 이 잘 팔리는 빌라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그럼 있죠. 제가 그렇게 많은 빌라를 사고 팔고 했지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마이너스 난 본 적이 없어요. 저만의 철학인데 노후된 빌라는 무조건 현장으로 가야 된다. 모든 거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무조건 노후된 빌라를 하실 거면 현장을 가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차별화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노후된 빌라를 할 때 네.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만의 인테리어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저만의 노하우는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이제 입찰가를 쓰거든요. 미리 그럼 예산을 잡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의 제일 원하는 쪽에다 포인트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조명에다 힘을 많이 줄 것인지, 네. 아니면은 주방에 힘을 많이 실을 건지, 아니면 화장실 쪽에다 힘을 실을 건지, 이 포인트를 잡고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죠. 근데 그 포인트를 잡는 건 현장에. 현장에서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네.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인테리어를 그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싸게 하는 거에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싸게 하는 편이기는 하죠, 제가. 그럼 보통 사람들보다 얼마나 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죠. 400 부르는 데도 있고 500 부르고 이 정도로 부르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 2개 하면은 200 초반대에서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긴 하죠. 근데 싸게 하는 그 노하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군데에서 다 의뢰하진 않아요. 그러면 한 군데서 의뢰를 하면 여기서 마진 먹고 도배에서 마진 먹고 장판에서 마진 먹고 이렇게 마진을 따로따로 다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배 장판 따로 부르시고 그리고 싱크대 따로 부르시고 타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따로 부르고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을 하거든요. 단계가 보통 어떻게 돼요? 단계는 이제 네. 철거팀이 먼저 들어오고요. 네. 싱크대는 철거를 안 하셔도 돼요. 싱크대는 싱크대 철거팀이 다시 따라오거든요. 네네. 사이즈를 측정하면서. 아. 그러니까 싱크대 빼고 나머지 화장실 변기나 이런 거는 다 철거를 한 번에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화장실 타일, 베란다 타일, 신발장 타일 이쪽을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화장실의 변기나 거울 이런 장식장을 세팅을 하시고 이제 나머지는 싱크대 가시고 그 다음은 조명 같은. 결국엔 한 군데에서 하지 말고 4단계를 나눠서 각각의 업체를 섭외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건비가 최대한 저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노하우네요. 근데 이렇게 그 업체 구할 때는 그냥 검색하면 돼요. 화장실 업체. 그렇게 검색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당근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당근에 그러면은 그게 있나요? 화장실 이렇게 치시면 네. 화장실 업체 하시는 분이 나오고 아니면 네. 타일 하시는 분 나오고 이것도 힘드시다 싶으면 집 앞에서 제일 가까운 인테리어 사장님을 찾아가서 네. 의뢰하시는 게 제일 저렴해요. 아, 내가 이렇게 못하겠다 하면은 인테리어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의뢰해서 5곳 견적 비교해보고 A타입 이게 네. 그 다음 B타입은 내가 비용을 더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당근으로 이런 각 단계별 업체를 찾아본다. 네. 그럼 대표님은 B타입으로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다 따로따로 합니다. 대표님 그럼 6월 27일 이후로 대출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큰 이슈가 한번 왔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 27일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낙찰을 받으셨던 분들은 규제를 안 받아요. 그 전에 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매매 사업자라는 걸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업이 네, 집을 사고 파는 직업이다. 네네. 이거에 나라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매매 사업자라는 거. 네네. 그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정부에서 거는 건 가계 대출이에요. 그죠, 그죠. 그 가계 대출이랑 사업자 대출은 완전 별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규제도 다 피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럼 대출은 확실히 이 빌라가 더 잘 나오나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네. 낙찰을 받기 전에 법원에서 이 집이 얼마 정도가 시세 거라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 감정평가라고 하죠. 네네네. 그 감정평가보다 시세보다 30% 40%로 싸게 사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를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 대출이 많이 나오죠. 아. 아파트 경우에는 10% 정도 싸게 사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30% 정도 싸게 사니까 대출이 막 90%까지도 나오는 거죠. 아,
그럼 감정가라는 게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대출이 원래 나오는데 우리는 이 감정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사기 때문에 대출을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그렇게 거네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만의 또 경매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만의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고향이 의정부거든요. 의정부 알죠? 일단 제가 7살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네네. 어머니가 식당을 인수를 하시면서 그 식당 안에 조그만 쪽방이라 그러죠. 그런 집에서 이제 4식구가 생활을 했죠. 그 장사가 좀 잘 됐어요. 어머니 손맛이 좋아지고 장사가 잘 됐는데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이사를 간 데가 이제 가끔 보이는 빨간 벽돌로 돼 있는 집이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화목하게 지냈어요. 이제 다른 집을 이사를 갔는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집에 전체가 빨간 딱지로 도배가 됐었죠. 학교 5학년 6때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이게 경매다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느꼈죠.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환경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네네. 고등학교 때는 배달로 맨 처음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려고 했던 거죠. 그죠. 집에 엄마한테 받기가 미안하니까.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이제 닭도 튀기고 막 이랬어요. 학교 끝나면 가게 가서 알바하고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지냈던 거죠.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등록금이 걱정이 비싸죠. 그리고 대학을 포기를 하고 취업을 생각을 했죠. 군대 가기 전까지 또 치킨집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서 23살 때 이제 침대 물류센터에 취직을 해요. 이제 공장에서 침대를 만드는 가구를 제작하는 데서 네네. 생활을 했죠. 1년 반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친구도 없고 너무 외곽이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생활을 하다 너무 외로워서 이제 서울 쪽으로 와서 다른 물류센터를 들어가요. 박스를 이제 상하차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몇백 개씩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를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때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130만 원을 받으면서 90만 원씩 적금을 부었거든요.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때. 그래서 돈을 한 2년 해가지고 모았죠. 얼마나 모았었어요 그때? 대략? 그때 2000 중반 이 정도 한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모아서 치킨집 작업을 해가지고 치킨을 하루에 13시간씩 튀겼어요. 쉬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했던 거죠. 치킨 튀기고 먹기도 하고 그때가 26살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2년 정도를 운영을 하다가 매출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고 안정화됐는데 순수익이 2, 300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작은 돈은 아니었는데 노동에 비해 너무 월급이 적은 거죠. 그럼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자고 거의 뭐 계속 일한 거네요. 그렇게 돈을 벌긴 벌었는데 만족되는 금액이 아니어서 이럴 거면 다른 일을 하자. 그래서 가게를 팔고 그 다음에 배운 게 정육이었어요. 그때는 13시간씩 일했거든요. 그리고 170을 받았어요. 거의 변한 게 없네요. 거의 없어요. 몇 년 동안. 조금씩 월급이 올라가지만 많이 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4, 5년 정도 정육을 배우고 가게를 차려요. 초반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800 벌 때도 있고 1000만 원 찍을 때도 있고 대신 일이 패턴이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요. 9시 반에 문을 열어요. 그럼 10시 반까지 일을 해요. 더 바쁘면 11시까지도 있을 때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11시 반, 12시 일해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자고 또 8시 반에 일어나서 그 패턴을 6년 동안 계속 했던 거죠. 그럼 정육점을 하면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네.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쉴 때도 있고 한 달에 2번 쉴 때도 있고 이랬는데 그 데이트 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만나실까? 너무 와이프한테 네. 고맙고 미안하죠. 그걸 이해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 사람들이 이해를 쉽지 못할 텐데. 않은데 투정 한 번 안 부렸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와이프는 외국을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저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 2박 3일을 얘기했죠. 안 맞았어요? 와이프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네. 그랬고 제주도 가는 것도 억울한데 발리도 뭐 외국도 아니고 2박 3일이 웬 말이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은.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결혼 파기 안 한 게 다행이라고. 그래서 3박 4일로 가게 합의를 보고 제주도로 갔죠. 그게 처음으로 그렇게 길게 여행 가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터졌을 때도 타격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못 나가서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풀리면서 매출이 줄어들더라고요. 아기가 그때 또 태어나요. 그 시점에. 아기를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 시간에는 아기는 자고 늦게 퇴근하면 아기는 자고 이거를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는 모습밖에 못 봤네요. 네. 아기가 나를 보면 아기가 낯설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건 알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정리를 하자는 마음을 먹었죠. 뭐 먹고 살지 하다가 우연히 이제 경매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봐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근데 저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고 유튜브 영상을 계속 틀어놓고 그렇게 이걸 2달 동안 계속 반복해요. 들었던 거 또 듣고 모르면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2달 만에 바로 이제 현장으로 입찰을 시작을 했죠. 장사를 하면서 쉬는 날은 임장 가고, 근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쉬니까 네. 임장을 아침 9시 나와서 저녁 7시까지 계속 임장만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3개 정도 성과를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3개를 만드니까 이건 진짜 된다. 이제 가족을 위해서 좀 살자 해서 가게를 정리를 했죠. 뭐 따로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건 안 들으신 거예요? 네. 저는 독학.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 제가 하고 싶으면 이거를 해야겠다 목표를 세우면 지금까지 다 했었거든요. 치킨집도 그렇고 정육점도 그렇고 그리고 경매도 그렇고, 하고 싶다 그러면 밑바닥부터 올라가야지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이라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내 거에 습득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혀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경매로 이제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많이 내면서 달라진 거? 혹은 좋은 거? 좋은 거는 다 좋아요. 삶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제가 뭘 하고 싶을 때마다 해도 되니까. 애기도 아빠를? 알아봐요. 요즘에는 아빠 보면 막 달려와요. 너무 이뻐가지고. 네. 그러면 경매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틀렸어요. 많이 바뀌었네요. 제가 경매를 안 했으면은 저는 지금도 반복된다는 삶을 살고 있겠죠. 계속 경매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경매,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 자산이 쌓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잘해지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경매는 하셔야 된다. 자기만의 생활, 월급, 회사원분도 퇴직이 빠르시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죠.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경매를 한번 딱 배워놓으시면 은퇴가 없어요. 지금 법원에 가시면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20대도 되게 많이 유입이 돼요. 그만큼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를 위해서 이제 경매로 유입이 많이 되는 추세죠. 경매를 계속 이제 1년 하고 2년 했을 때 느낌이 완전 틀려요. 1년을 했던 내공이 그대로 몸에 배이고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해결 능력도 빨라지고 물건 찾는 법도 빨라지고 그리고 시세 조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쌓이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주변에 임장을 돌았던데 시세가 머리에 있어요. 저가 임장을 안 가고 부동산에 전화만 해도 그 사장님한테 피드백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내 편을 점점점 많이 늘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제 편을 만들어요. 한 4, 5년 정도 되면 현 경기도 쪽은 다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조건 경매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보다 경매가 좋은 이유 이런 것도 있나요? 주식, 코인은 리스크라는 걸 감수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매는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를 할 만큼 해놓고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도 그 밑으로 리스크가 터지진 않아요. 근데 주식, 코인은 잘못되면 빵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경매로 사온 물건은 빵원은 될 수 없다. 본전은 될 수 있지만 절대 손해나는 수익은 안 나온다는 이런 구조죠. 스노우볼 효과라고 아세요? 그럼요. 알고 있죠. 이게 경매도 똑같아요.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면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4천 되죠. 여기서 4천만 원을 투자해서 또 4천? 2천을 보면 6천에서 7천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부터는 쪼개기로 가시는 방식으로 가는군요. 3천 물건을 2개를 세팅하면 얘네 2개를 발표하면 1억이 만들어지는 거죠. 2천씩 2천씩이니까. 금방 1억 되겠는데요? 네, 1억이 되면은 그때는 3개에서 4개를 돌릴 수 있는 구조로 나와요. 그러면 빌라를 3개 세팅하면 이거 다 정리하면 1억 6천, 1억 7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더 큰 물건을 봐도 되고 다가구를 하셔도 되고 이런 구조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럼 이 빌라 경매라는 게 첫 시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네요. 네, 투자금이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라 투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빌라 경매를 배워놓으면 이 주거용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주거용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반대네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빌라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어려우니까. 근데 대표님은 아니야, 빌라는 현장에 답이 있고 몇 가지만 파악하면 쉬워, 오히려 더 싸게 사니까 안전해 라고. 그런 구조죠. 누구나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빌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돈을 벌려면 빌라를 공략하셔라. 빌라는 어차피 워낙 싸게 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금이 약해요.
아파트 경우에 한 달에 이자가 2, 300씩 나가요. 근데 빌라는 많이 내봤자 40만 원, 50만 원 나가니까. 근데 아파트는 두 달만 물려도 이자만 300이에요. 접근성이 완전 틀려지는 거죠. 오히려 초보가 하기에 훨씬 더 좋다.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 네, 초보자한테는 빌라를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네. 빌라로 훌륭한 성과를 내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빌라 투자는 꾸준히 할 거고요. 내년에는 월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가구 2채 정도 받아서 현금을 만들어야지 안정적인 생활이 되니까 그죠. 그거를 지금 2개를 목표로 잡고 있고 최종 목표는 이제 저처럼 이제 힘든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또 그분에 대해서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좋습니다. 그럼 저희의 또 단골 질문인데 대표님만의 철학 혹은 신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만의 철학은 저는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했을 때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라.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맞아. 요즘에는 사람들이 빨리 돈 버는 거를 너무 또 좋아해서 무작정 그냥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랑은 반대되는 얘기네요. 네, 밑에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를 탄탄하게 다져놓고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너가 지금 이거를 해도 실패를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스스로 자기가 당당하게 내라고 답이 나오면 하시고 조금 머뭇거리든지 갈팡질팡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수련을 하시고 올라가셔라. 저는 이렇게 꼭 이 철학을 지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투자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해야지 올라갔을 때 실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멋있는 말이네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음에 써먹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또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진하게 들어보신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공부를 못해도 충분히 경매라는 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경매가 아니더라도 저희 노동력이 안 들어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재테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위에 실제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 번씩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셔야지 도움이 되시지 이런 부정적인 글들을 보시면 재테크에서 하나의 도움도 안 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기고 이거를 위해서 밑바닥부터 하나씩 챙겨가시면은 나중에는 정말 좋은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나오시니까 이 영상 보고 내일부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노후된 빌라 실전 전문가 원성환 대표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진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더 좋은 인사이트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 친구들의 부동산 전문가 전 사이트 그리고 빌라 전문가 원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